투자라는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는 내 돈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은 내 돈과 상대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거고요. 결국 경제라는 것은 교환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수매상 K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상식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의하실 게요. 경제 이퀄 주식이 아니에요. 경제 공부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환을 해서 상호간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이해해보는 과정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경제 입문서는요,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이고요. 환율이 교환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환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특히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의 제목을 봤을 때 뭔가 무역학과생들이나 볼 것만 같은 책이고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교환을 이해하는 게 경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부터 경제와 관련된 재미난 사실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제는 교환이다. 제가 추천하는 경제기사 궁금증 300문 300답에는 경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재화를 얻기 위해 벌이는 투자, 구매, 고용, 생산, 판매, 소비 활동을 묶어 한마디로 경제라 한다. 제가 방금 나열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관여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교환입니다. 잘 보세요. 투자라는 것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교환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는 내 돈을 다른 물건과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은 내 돈과 상대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거고요. 결국 경제라는 것은 교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이라는 책의 첫 번째에는 물물 교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인간이 서로 간의 물건을 쉽게 얻기 위해서 물물 교환을 시도했겠죠. 그런데 점차 이 물물 교환이 많아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들이 많아지면서 물건의 교환비가 매우 복잡해졌을 겁니다. 이를 단순하게 통일시켜주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화폐는 교환을 용이하게 해주는 일종의 도구인 셈이고요. 이것은 진정한 돈이라고 할 수 없겠죠.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라고 정의를 한다면 화폐는 그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화폐입니다. 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화폐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대의 대부분의 국가는 이 인플레이션 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양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중의 화폐가 늘어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정부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건 이 화폐도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건데요.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무슨 물건도 아니고 화폐 가격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화폐에도 가격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폐에도 가치가 존재하죠. 자, 고대 로마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대 로마에서는 금을 화폐로 사용을 했습니다. 금화를 사용했죠. 그런데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거나 국가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금화를 더 많이 늘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금화를 늘리는 방법이 뭘까요? 뭐 금을 더 캐는 방법도 있겠지만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금화에 구리를 섞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시중에 구리를 섞은 금화가 늘어나겠죠.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이 싸구려 금화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에 구리가 섞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싸구려 금화에는 금 10%, 구리 90%가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라면 순도 100% 금화로 살 수 있는 마차가 금이 10% 섞여 있으니까 금화 10개를 받아야 순도 100%의 금화랑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금화 10개가 필요해진 겁니다. 원래라면 금화 1개로 살 수 있는 마차가 금화 10개를 줘야 마차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태초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학교 때 경제 시간에 배웠던 그레샴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그레샴의 법칙이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시중에 구리를 섞은 금화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진짜 금화, 순도 100%의 금화는 사용을 하지 않겠죠? 싸구려 금화를 쓰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순도 100%의 금화는 꽁꽁 숨겨두고 싸구려 금화만 시장에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과정이죠. 악화라는 거는 나쁜 화폐라는 뜻이고 양화, 좋은 화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 싸구려 금화가 순도 100%의 금화를 내쫓는다.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굳이 왜 국가는 화폐를 찍어낼까요? 아니, 그냥 시중에 돌아다니는 화폐만으로도 시장이 돌아가면 그냥 두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 화폐 생산을 통해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 자본주의의 원리가 숨겨져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돈을 잘 사용해서 국가와 시민 모두에게
쉽게 이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세상이 그렇게 좋은 방법대로만 흘러가진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통장에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불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가가 인플레이션 화폐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돈은 반드시 녹아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금융이란 무엇인가? 경제와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다면 대체 금융이란 무엇일까요? 금융이 뭐의 약자냐면 금전융통의 약자입니다. 결국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이라는 것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당장 모아둔 돈이 딱히 쓸모없을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이득을 보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필요 없는 돈을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이 빌려서 쓰고 나중에 조금 더 비싸게 갚는다면 서로 간 이득을 보겠죠? 근데 서로 믿지를 못하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담보를 전해요. 그러니까 담보와 돈이 거래가 되는 겁니다. 결국 금전융통도 거래예요. 자, 현대에는 뭐와 뭐를 교환하죠? 보통 돈과 신용을 교환합니다. 은행이 대기업 사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유는 그 사람의 신용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과 돈이 거래되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건 고대에도 금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고대의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냥꾼은 젊고 힘이 셉니다. 이들이 멧돼지를 사냥을 했어요. 근데 멧돼지를 먹고 나니까 멧돼지가 큰데 이걸 하루 만에 먹기 어렵죠. 그래서 매우 많은 양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관하려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썩어요. 뭐 냉장고 같은 게 없으니까요. 자신이 가진 고기의 가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고대의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고기의 가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폐에 저장하면 될까요? 고대니까 그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고기를 빌려줍니다. 고기를 나눠줘요. 그리고 자신들이 늙었을 때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사냥꾼이 될 거 아니에요. 사냥꾼이 된 아이들에게 고기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빌려줬던 고기를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사냥했던 고기의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것도 크게 보면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현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빌려주고 나중에 좀 더 높게 돌려받는 모든 활동들이 금융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금리입니다. 금리란 것은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를 뜻하죠. 철수가 영희에게 돈을 빌려줘요. 근데 영희가 돈을 빌려주기가 싫습니다. 그럼 철수 입장에서는 돈이 급한데 영희에게 돈을 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희야, 내가 돈 더 많이 줄게. 이자 훨씬 더 많이 줄게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철수가 돈의 수요가 높은 만큼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자가 올라가요. 결국에 금리란 것은 돈의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정한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해요. 왜 이 기준금리가 정해지냐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금리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철수와 영희 얘기를 했는데요. 미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정이는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좀 빌려줘서 이자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영희는 이미 가진 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미정이에게 돈을 안 빌려도 되죠. 그럼 미정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할 테니까 이자를 낮춰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정이와 영희 사이에서는 금리가 아까 철수와의 금리랑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당사자 간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돈의 수요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다른 건데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준이 될 만한 금리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5%인데 아까 미정이는 굳이 3%의 금리로 돈을 빌려줄 필요가 없겠죠? 5%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빌려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정한 최소금리가 5%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은행이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모두 다 돈을 갖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진 물건을 팔아서 돈을 어떻게든 얻으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돈과 교환하려고 해요. 너도 나도. 그럼 물건 가격이 저렴해지겠죠. 이렇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은 금리를 올려서 물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너도 나도 물건을 팔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가장 팔기 쉬운, 가장 돈으로 바꾸기 쉬운 물건부터 팔리기 시작하겠죠.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게 주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주식은 팔자마자 팔리고 돈으로 바꾸는데도 3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주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주식시장이 점점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입니다. 재밌는 건 국가 간 화폐끼리도 교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가요. 그러면 엔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엔화를 얻기 위해 내 원화를 엔화와 교환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화보다 엔화가 떨어져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내 원화를 조금 주고 싶겠죠. 이 말은 즉 엔화가 싸진다는 겁니다. 마치 물건처럼 그 국가 간 화폐끼리도 영향을 받아서 가격에 등락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일본 자국민 입장에서는 엔화가 싸진다는 것은 자국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미국의 달러가 그만큼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우리나라의 돈이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의 통장에 있는 돈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이 타격을 받겠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내 돈을 환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산으로도 거래를, 교환을 해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가 비싸진다면 뭘 갖고 있어야 될까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도 되고 미국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되죠. 대표적으로 미국 주식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처럼 미국 주식이 있을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환율을 방어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교환이라는 키워드로 여러 가지 경제 상식을 알아봤습니다. 이 교환이라는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기 쉽지 않나요? 자, 그리고 초반에 제가 추천한 책 이렇게 2권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